안녕하세요. 14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해드릴 내용은요, 클로디온 스판법이라는 새로운 사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겠지만, 사진 초창기에 조셉 니세프른 리엡스에 의해서 헬리오그래피라는 게 선보였고, 그걸 응용해서 다게르오타입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탈보 타입이 만들어져서 세계에는 이런 사진술이 다게르 타입하고 탈보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게르 타입은 금속판에다가 감강 재료를 발라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진이 가지고 있는 그 현대에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중에 복사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다게르타입은 동판에다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복사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필름이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요즘 말하면 그 즉석 사진 같은 원판이 하나로 끝나는 이런 형태의 작업이었다는 건데 대신에 이게 동판에다가 감광 재료를 발라서 사진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질감이나 이런 거는 디테일 같은 건 굉장히 선명하고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그 좌우가 반대로 보이는 그다음에 복사성이 없는 이런 형태의 작업이었고요. 반대로 탈모 타입은 그 네가포지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에도 사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 필름 사진에선 네가포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하면 네가티브가 되고 그 양과 음이 반대로 나오는 네가티브가 되고요. 그 네가티브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같은 양화가 된다라고 그래서 그걸 네가포지법이라고 그랬는데 탈보 타입도 그런 네가포지법을 가지고 있어서 복사성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종이를 최종 인화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종이의 질도 그렇게 퀄리티도 높지 않고 이래서 그 선명도면이나 이런 디테일 묘사에는 다기르 타입보다 떨어졌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사진을 작업하는 그 당시의 사진가들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새로운 사진술이 나오기만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1851년도에 이것도 서로 이렇게 뭐 연락을 하고 이랬던 사이는 아니랬는데요. 그 동시에 두 팀, 그러니까 두 사람에 의해서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1851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제대로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뭐래요, 완성을 못 시켰다라고 그러고요. 프레드릭 스코트 아처라는 사람이 이 클로디온 스판법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클로디온 스판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도 나와 있듯이, 다게르 타입의 장점과 탈보 타입의 장점을 뽑아서 만든 그런 새로운 사진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의 저 재도약할 수 있는 사진의 제2기를 형성한 그런 작업이 클로디온 스판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그 프레드릭 스코트 아처라는 사람이고요. 이 프레드릭 스코트 아처는 정확하게 제가 직업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을 알아보는 거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진이 발명이 돼서 지금 현재 디지털까지 왔는지를 알아보는 게 좀 더 사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프레드릭 스코트 아츠의 직업이 뭐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은 그 클로디온 스판법 시절에 그런 작업하는 광경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사진 찍는 사람이 있고 옆에 조수 같은 사람이 하나 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텐트 같지 않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다른 사진 촬영하에 작업하는 모습하고는 상당히 많이 틀리죠. 그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클로디온 스판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뒤에 붙는 스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판이 뭡니까? 젖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쓰는 필름 같은 거는 쉽게 얘기하면 건판, 말라 있는 상태고요. 이 당시에 만들어낸 클로디온 스판법은 그 감광판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현상까지 끝내야 되는 이런 굉장히 번거로움이 따랐던 그런 그 가정이 클로디우스 판법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암실에 이렇게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마차에다가 암실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던 사람도 있고 뭐 이동수단으로 수레를 사용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분해를 해서 배낭을 식으로 해갖고 들쳐 메고 촬영 장소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똑같은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하고 같이 이게 암실 텐트고요. 이 조수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고, 요 장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풀로 다 싸면은 한 100kg 정도 됐답니다. 100kg. 이게 어마어마한 무게죠. 근데 뭐 다게르 타입의 그런 장비의 한 2배 정도 되는 무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불편함. 그러니까 필름을 만들어야 되고, 만든 필름이 마르기 전에 촬영하고 현상까지 끝내야 되는, 진짜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요 클로디우스 판법이 등장하면서 바로 사진술이 대처가 됐다는 거예요. 대처가. 그러니까 다게르 타입과 탈보 타입 자체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모든 사진가들이 클로디우스 판법 쪽으로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엄청나게 불편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복사성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의 디테일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촬영 시간이 1초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당시로는 굉장히 빠른 하이스피드가 됐다는 얘기죠. 하이스피드가 됐기 때문에 사진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 다게르 타입과 탈보 타입을 던져버리고 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클로디우스 판법 쪽으로 완전히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진술의 아주 중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 이게 이제 클로디우스 판법인데, 이 클로디우스 판법은 굉장히 이제 뭐예요?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이 19세기 중반에 들어와가지고 사진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진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일단 중산층이라는 시민 계급이 그러니까 파워가, 힘이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힘이 세졌던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새로운 사진 미학, 그러니까 사진이 예술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형태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진의 새로운 미학이 또 대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량 생산, 사진의 그런 기술적인 모든 장비나 카메라나 뭐 이런 강광판 자체를 직접 만들어야 되지만 이런 뭐 부수적인 재료나 액세서리들이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보여줌으로 해서 사진이 급속도로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런 영향하에 이런 클로디우스 판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게 이게 또 1854년이니까 클로디우스 판법이 나온 게 1851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아돌프 유젠느 디스델이라는 사람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명암판 사진이에요. 지금도 있는 스티커 사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뭐 스타샷 그래가지고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이런 명암판 사이즈의 사진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유행하던 적이 있고요. 그런 영향으로 지금도 옛날 같지는 않지만 뭐 스마트폰이 워낙 잘 되고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진 찍는 사람들 많이 없지만 스티커 사진이라고 굉장히 또뭐 많이들 찍고 이렇게 부스 같은 거에서 들어가갖고 여러 가지 포즈로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처리하고 해가지고 찍는 이런 스타샷 같은 게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 초창기 모델이 이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명암판 사진 카메라인데 렌즈가 4개가 붙어 있었어요. 사진을 4장을 동시에 찍는 거예요. 4장을.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4장을 찍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전쟁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재해나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 가족 사진을 이 지갑에다가 넣고 다니는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함판 사진 상당히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렸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관에 줄을 섰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돌프 유제너 디스네리가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작업 과정도 다 클로디오 스판법 시절에 형성됐던 그런 작업 과정이다. 그래서 사진의 뭐예요? 그 화학적인, 기술적인 그 도약이 제2기에 접어든 저 1기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다게르타입과 탈보타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한 게 이 클로디오 스판법이다. 그래서 이런 명함판 사진도 등장하면서 사진의 그 대중화, 사진의 보급화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 클로디오 스판법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당시에 그 크리미아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당시의 사진술 자체가 지금 얘기한 클로디오 스판법이었고, 이 클로디오 스판법을 가지고 이 전쟁 사진을, 그러니까 종군 기자, 최초의 종군 기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로저 패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종군 기자는 나중에 이제 다른 파트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사진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한 그런 직업 의식이 아니라 투철한 사명감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왜냐하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한 게 아니라 쉬운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전쟁 사진, 이런 다큐멘터리에 분리해서 나온 그런 전쟁 사진을 최초로 한 사람이 이 로저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클로디오 스판법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암실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전쟁터에서는 뭐가 유용하게 사용됐어요. 이게 암실 마차입니다. 당시에 이 암실 마차가 기본적으로 전쟁때 특히 또 이 암실 마차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적군의 폭탄이나 공격을 받아서 암실이 폭파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또 사고로 없어져 버렸을 때, 고장이 난든가 했을 때는 사진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실 마차를 여러 대를 끌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이 얘기도 다른 강의에서 했던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만들어진 현대 사진에서도 카메라가 무겁다, 미러리스 카메라 그래서 많이 인기가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불만들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클로디오 스판법 때는 이건 진짜 지금 하는 사람들한테 이 당시에 사진을 하라고 아마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암실 마차, 그리고 크리미아 전쟁 시절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폭염이었대요. 그래서 이 암실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같은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한증막 같은 데서 작업을 하는, 그래도 사진가로서의 그런 의무나, 자기의 그런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전쟁 사진을 기록했던 사진가 중에 최초의 사진가가 이 로저 패턴이다. 근데 아무리 클로디오 스판법 시절에 촬영 속도가 1초 이하로 빨라졌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장노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역동적인 격동적인 액티비티한 활동적인 모습의 그런 촬영은 불가했던 거고요. 정적인 모습의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휴식하는 장면이나 보초 서는 장면이나 이렇게 이런 기념사진 같은 이런 정적인 형태의 전쟁 사진이지만 그래도 이런 형태의 전쟁의 기록적인 사진을 최초로 남겼던 사진가가 로저 패턴이고 그런 역사적인 의도나 저기는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로저 패턴 자체가 이 전쟁을 정확하게 저도 속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이 전쟁 사진을 크리미아 전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이제 철수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전쟁 끝날 때까지 촬영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적인 군인들이 다 모아져 있는 모습이나 전쟁터의 그런 삭막한 풍경이나 이런 정적인 모습의 전쟁 사진이었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크리미아 전쟁 사진을 클로디오 스판법 때 암신 마차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로저 패턴이 이제 전쟁 사진은 마무리 못했지만 그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 뭐예요, 이런 이거 벽면의 모습이라든가 정물 촬영 같은 거 뭐 이런 형태의 작업은 개인적인 작업은 꾸준히 했던 그런 사진가가 로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의 사진가로 이 매튜 브래디라는 사진가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매튜 브래디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의 그런 남북 전쟁을 기록했던 사진가로 아주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아주 위대한 사진가가 이 매튜 브래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에서 초창기에 인물 사진을 찍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사진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그러니까 초상 사진을 찍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 사람이 사진을 찍은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초상 사진가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그런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진가를 많이 여러 개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매튜 브래디고요. 이 사람이 찍은 사람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이 얼굴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도 에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뭐 미국의 대통령 중에 뭐 제일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링컨 대통령인데, 링컨의 그런 초상 사진을 찍어서 또 유명해진 사람이고, 이 링컨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매튜 브래디한테 찍은 초상 사진을 가지고 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매튜 브래디하고도 굉장히 그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또 링컨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좀 원판 자체가 굉장히 오래돼 갖고 기수도 많이 나고, 이럴 때 클로디오 스판법 때 그 감광판은 유리판이었습니다. 유리판에다가 감광 유제를 발라가지고 촬영을 하고 현상을 했기 때문에 그 투명하니까 인화도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의 촬영을 했던 사람인데,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남북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링컨 자체는 북군의 이제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튜 브래디는 링컨의 의뢰도 있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네가 이 전쟁에 기록을 남겨준다라고 그러면 만약에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되면 너의 그 촬영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서면으로 약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약속이나 링컨의 부탁을 떠나서도 매튜 브래디는 그런 그 사진가로서의 굉장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축적을 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싹 정리를 하고 촬영팀을 만들어요. 열 몇 명의 사진가를 고용을 해갖고 촬영팀을 만듭니다. 촬영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투자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실마차도 그 촬영팀 최전방도 있고 전쟁터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군데서만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로 다 이렇게 조로 나눠서 보내다 보면 암실마차도 굉장히 많은 암실마차가 들어가야 되고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걸 다 사비로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매튜 브래디가 고용했던 사진가들 중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이름을 날리는 조지 바너드, 오설리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초창기의 그런 풍경 사진가들, 그러니까 그 타포그라피라고 얘기하는데 지형사진이라고 그러죠. 서부 개척 시대에 그런 자신들이 처음 가보는 그런 지형의 사진들을 찍었던 그런 걸 타포그라피라고 그러는데, 이런 타포그라피 사진에서도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조지 바너드나 오설리반 같은 사람들이 이 매튜 브래디의 촬영팀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튜 브래디가 찍은 사진은 거의 없는데, 이 매튜 브래디가 팀을 구성해서 사진을 찍으니까 매튜 브래디 대표작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크리미아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클로디오 스판법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동적인 사진이 아닌 정적인 형태, 그러니까 죽은 시체들 사진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적인 모습의 전쟁 사진이지만 그래도 남북 전쟁의 사진을 기록하고 보존했다라는 걸로 굉장히 그런 그 역할을 많이 한 이런 사진가가 이 매튜 브래디고, 이 매튜 브래디가 찍은 이런 남북 전쟁의 사진이요, 지금도 미국 국회 도서관에
7,000장, 미국 국립보관소와 의회 도서관에 7,000매의 그런 이 전쟁 사진의 기록 사진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로저 패턴 사진보다는 훨씬 더 좀 사실적으로 좀 더 디테일이 좋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전쟁 사진을 찍었던 그런 사진가가 이 매튜 브래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북군이 전쟁으로 승리를 하죠. 그래서 매튜 브래디도 이제 전쟁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차에 링컨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암살 당하잖아요, 암살.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매튜 브래디를 지켜줬던 울타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구두로 약속을 했던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말년에는 아주 진짜 돈 한 푼 없는 아주 홈리스 같은 형태가 돼갖고 요양소에서 아주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사후에 보상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 매튜 브래디는 초창기 사진가로서 당시에 미국의 명사 사진집도 만들어내고 인물 사진에 대한 굉장히 그런 관심도 높았던 사람이고요. 자신의 그런 미국 나라의 역사에 대한 흥미를 굉장히 갖고 작업을 했던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닌 사진가로서의 의무와 그런 걸 실행하기 위해서 작업했던 사진가가,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촬영을 했던 사진가가 매튜 브래디인데, 이 당시의 작업 과정이 클로디언 스판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초창기의 종군 사진가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진가가 로저 패턴과 매튜 브래디라는 사람도 있고, 클로디언 스판이라는 새로운 사진술도 등장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